그렇게 누추한 사람과 재혼이라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그 누추해 보이는 남자가 누구인지를요. 저도 몰랐습니다. 오늘은 70세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았지만 외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작년 봄이었습니다. 공원에 나갔다가 벤치에 앉아 있는데 한 남자가 지나갔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머리카락에는 작은 낙엽 몇 개도 붙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게 인사했습니다. 저도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몇 번 공원에서 마주쳤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와 함께 마트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공원 근처 상가 건물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 남자가 건물 앞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낙엽을 빗자루로 쓸고 있었죠. 바람이 불어서 낙엽 몇 개가 며느리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며느리가 바로 인상을 썼습니다. 아저씨, 왜 자꾸 낙엽을 나한테 빗질하세요? 그 남자가 당황하며 사과했습니다. 며느리는 코를 찡그리며 휙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남자에게 미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공원에서 그 남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며느리 일로 미안하다고요. 그 남자는 괜찮다며 웃었습니다. 저희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공원에서 자주 만났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며느리와 손주를 데리고 공원에 갔습니다. 손주가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다가 떨어뜨렸습니다. 장난감이 굴러갔고 마침 그 남자가 지나가다가 주워주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그 남자는 당황해서 손을 멈췄습니다. 며느리는 손주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장난감은 그대로 바닥에 버려졌습니다. 저는 그 남자에게 다가가 사과했습니다. 며느리가 손주에게 낯선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고 매번 가르치고 있어서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고 변명해줬습니다. 그 남자는 괜찮다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슬퍼 보였습니다. 손주가 있었는데 이제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그립다고요.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더 자주 만났습니다. 박상철. 그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상철 씨는 7년 전에 아내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저처럼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었을 때 이야기, 자식 이야기, 외로움 이야기. 3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상철 씨를 좋아한다는 것을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상철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같이 노년을 보내면 어떻겠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좋다고요. 70세. 다시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과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재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누구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박상철 씨라고요.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혹시 건물 앞에서 청소하는 그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누추한 사람과 재혼이라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라고 부르게 할 거냐며 창피해서 어떻게 밖에 다니냐고 했습니다. 낙엽 빗질하다가 자기한테 날린 사람이라고요. 손주 장난감 만지려던 더러운 사람이라고요. 행색도 누추한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과 재혼하면 자신들의 체면이 어떻게 되냐고. 며느리는 화를 내며 반대했습니다. 아들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말도 일리가 있다고요. 어떤 분인지 더 알아보라면서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반응이 실망스러웠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요. 며느리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일요일 저녁이 됐습니다. 상철 씨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레스토랑 주소였습니다. 공원 근처에 있는 그 상가 건물 10층이었습니다. 저와 아들 내외가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입구부터 분위기가 남달랐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은은하게 빛나고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테이블마다 흰 린넨 식탁보와 은빛 식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피아노 선율 사이로 웨이터들이 검은 정장에 하얀 장갑을 끼고 공손하게 다가왔습니다. 며느리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비싸 보인다고요. 돈도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왜 이런 데를 예약했는지 모르겠다고요. 상철 씨가 평소처럼 소박한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며느리는 노골적으로 코를 찡그렸습니다. 저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요리였습니다. 며느리가 메뉴판을 보다가 눈이 커졌습니다. 코스 요리 가격이 1인당 30만 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려는지 모르겠다고요. 식사가 끝날 무렵 상철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건물이 제 건물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되물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이 10층짜리 상가 건물 제 명의입니다.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상철 씨가 건물주였다니요. 아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상철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건물 관리를 한다고요. 직접 청소하고 살펴봐야 건물도 더 빛이 난다고. 월세 수입이 한 달에 3천만 원 이상 된다고 했습니다. 상가 입지가 좋아서 공실이 없다고요. 그리고 근처 아파트 2채가 상철 씨 명의라고 했습니다. 전부 전세로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평생 저축하며 아끼며 살았다고요. 이렇게 본인의 자산을 얘기하는 건 자식들이 엄마의 앞날을 걱정할까봐 얘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오해를 했다고요.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건물을 직접 관리하시다니 훌륭하다고요. 낙엽 빗질하실 때도 오해였다고요. 너무 열심히 청소하시니까 그랬다고요. 좋은 분을 만났다며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잘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상철 씨와 단둘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상철 씨가 건물주인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상철 씨가 웃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청소하는 게 편했고 덕분에 이렇게 좋은 사람을 알게 되었다면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상철 씨 집으로 간다고요. 며느리가 당황했습니다. 잘못했다며 계속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가 상철 씨를 대하는 태도를 봤는데 재산 안다고 갑자기 태도 바꾸는 거 보기 안 좋다고요.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보는 사람하고 살고 싶다고요. 낙엽 빗질한다고 화내고 손주 장난감 주워줬는데 더럽다고 버리고 겉모습만 보고 깔보던 그 태도를 보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요. 일주일 후 저는 짐을 쌌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말렸지만 저는 결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상철 씨 집은 깔끔한 아파트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후부터 며느리가 자주 찾아왔습니다. 비싼 선물을 들고요. 상철 씨에게 극진했습니다. 상철 씨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재산으로 보는 것 같다고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상철 씨는 여전히 건물 청소를 했습니다. 저도 가끔 함께 도왔습니다. 점심에는 같이 요리하고 저녁에는 TV를 보며 웃었습니다. 70세에 찾은 사랑은
20대 때와는 달랐습니다. 더 깊고 더 편안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재혼이냐고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사랑에 나이가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남은 인생을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황혼빛 서랍장,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서랍에서 또 만나요.